많이 연구되었던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느꼈던 참 앞으로 이렇게 농촌복지를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성격을 갖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농촌복지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별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농촌의 거의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임계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끓어서 액체에서 증기로 가는 99도까지는 액체 상태이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임계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까, 또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농촌 복지는 해야 될까? 이 농업이나 농촌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우리가 삼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라는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어떤 지역의 도시하고 대비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좀 지역 개발적인 측면, 어떻게 하면 도시처럼 인프라를 갖추고 도시와 비슷한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쉽고요. 농업 하면은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서 이 2차 산업, 3차 산업하고 비교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까 해서 지금 MB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선진화해서 대규모화 이런 식의, 또 대개 농촌 노인들은 농업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대규모 농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라고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회 계급이나 계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복지 이전에 농촌의 문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통합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진짜 농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자, 서양과 제가 동양의 최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 거의 유럽 지역을 제패를 해서 팍스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가 거의 세계의 주권을 잡아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평화시대를 이뤘던 시기를 우리가 팍스 로마가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가 굉장히 골치 아팠던 동네가 지금의 아프리카 티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해상 세력이 세고 제해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로마의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면은 한니발 장군 나오고 파비우스 막시무스 장군 나오는 호에니 전쟁이라는 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로마가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장군의 지연 전술에 의해서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제국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는 귀족이라든가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식민지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수탈을 해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카르타고의 땅에다가 밀을 굉장히 연작을 한다고요.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료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3포씩 농업해가지고 봄, 가을 또는 휴경에서 돌려서 짓는 게 옛날 사람들의 방법인데, 계속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작물을
식량을 대기 위해서 과도하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땅의 지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토양이 유실되고 거기에다가 또 과도한 방목을 하니까 땅이 피폐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로마는 카르타고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생산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카르타고의 농토에다가 소금을 대량으로 뿌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땅에서 생산이 나오지 않게끔 소금을 대단위로 살포를 해서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르타고의 땅은 황폐화됐는데 그 화살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국은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라는 나라는 이미 그 식민지에서 배후지,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식민지나 배후지를 이렇게 수탈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도시화가 되는 것도 결국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이 지금 같은 상태로 가게 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 강주, 광역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달될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삶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럼 또 농업에 대한 정책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 1958년에 모택동이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약진 운동. 이것은 무슨 운동이냐면 당시에 세계 선진국이었던 영국을 10년 내에 미국은 15년 내에 따라잡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이 되는 비결이 뭐였냐 그러면은 철강 생산량을 가지고 이 선진국의 기준을 삼는데 당시에 중국의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이 535만 톤이었어요. 근데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면 딱 2배, 1070만 톤으로 철강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아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철강 만들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전부 다 재련소, 미니 재련소를 만들어가지고 마을마다 다 철강을 만들고 그래서 뭐 재료가 철강석은 중국에 많이 있으니까 실어오면 되겠지만 그 철강을 재련하려고 그러면 새를 녹여야 되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다가 그 철강을 생산해서 어쨌든 1000만 톤 이상을 생산을 했는데 그 철이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이에요. 품질이 보존되지 않은 철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현대식 설비에서 만들어진 그런 품질 좋은 철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무 쓰레기 같은 그런 생산 제품을 만드는데 수많은 살림을 훼손하면서 결국은 그 산사태가 나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4대 해충 박멸해서 쥐, 모기, 파리, 참새가 4대 해충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제안을 할 때 참새가 1년에 곡식을 4근을 먹는다. 한 근이 400g이면 400~500g이었을 때 한 참새 한 마리가 2kg를 1년에 먹는다. 그런데 한 섬, 중국의 한 도 정도에 참새가 320만 마리가 있으니까 이 참새들이 1년간 먹는 그 곡식량을 따지면 6,400톤이 된다. 그걸 한 사람이 1년에 사람이 200kg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32,000명을 먹을 식량을 이 참새들이 다 먹어치우니까 우리가 참새를 박멸해야 된다 해서요. 애들은 새총 갖고 나오고 어른들은 깽다리 들고 그물 들고 나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 참새 잡기 대 전국적으로 이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새는 잡아가지고 몇 마리를 잡았다고 보고를 하고 불에 태우고 좀 아까운데 의자왕이 제일 보양식으로 먹었던 게 참새 죽이라고 그러던데 참새로 죽을 끓여가지고 노인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다 불로 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런 농사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 망했어요. 왜냐하면 참새가 나다를 먹기도 하지만 해충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해충을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져서 그 해에는 완전히 그냥 해충이 아주
창궐해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쳤어요. 또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단농장, 인민공사라는 데서 단체생활 당했어요. 군대처럼. 소대 연대 이렇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일하러 가고 점심밥도 이렇게 딱 오늘 것처럼 단체 급식하고 저녁에 시간 맞춰서 교육받고 자고 이런 상태로 바꿨거든요. 근데 어느 한 간부가 모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줄 맞춰서 심는데 중간에 뛴다 이거죠. 왜 이걸 뛰느냐, 땅이 아까운데 거기에다가 한 줄을 더 심으면 생산량이 2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배를 내기 위해서 거기를 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람이 안 통했기 때문에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바람이 강한 바람에 모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그 해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1958년부터 2년 정도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2680만 명. 당시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난관을 딛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G2 미국과 맞짱을 뜨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다시는 중국이 옛날처럼 서구 열강에 나라를 뺏기고 수모를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이 망한다 그러면은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부가 될 거라고 해서 중국에서 공산당이 매년 제일 중요한 안건을 쓰는 게 중앙 1호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간 연속 농촌 문제, 이 삼농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농촌이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농업이 위험한 것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고요. 우리보다 더 심하죠. 어쨌든 경제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농민들이 수도 없이 도시에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근로 체계에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싸디싼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에 바탕을 해서 이게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중국의 생산 체계라고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값싸고 이렇게 쓰는 물건에는 중국 농민의 어떻게 보면 한숨, 도시에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대로,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중국이 우리보다는 농촌과 농민, 농업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1992년에 농업 개방이 된 뒤로 2003년까지 87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목에 칼이더라도 농업 개방은 쌀 개방은 안 한다. 그게 큰 소리 쳤다가 농업 개방한 뒤로 김영삼 정부가 42조, 김대중 정부가 47조 했어요. 87조 원이 그 농촌에 투입됐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 그러니까요, 200조 원이라면 지금 4대강 22조니까 그 10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 어쨌든 간에 농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온 것 같은데, 농촌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농촌의 부채는 늘어났죠. 그 다음 농업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많은 예산과 어쨌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이라든가 임기의 운전적인 또는 주민들에게 선심을 끄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 농업 대대로 내려오는 농업에 대한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혜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 농업 정책은 나중에 굉장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 농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처럼 언제 지역사회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단계에 벗어나서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게 농촌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그런 해결책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책에 교재로 들어가서요. 186페이지를 다가 제가 18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그 사회복지 지식의 구성 수준은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식이라는 위계적인 관계로 되어 있고 이 관계가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강범위적이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러한 실천 현장과 정합되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복지에 있어서의 과연 그런 패러다임은 뭔가 우리가 흔히 그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그 권리의 발전 주체가 공민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치권, 그 다음에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의 사회권. 그래서 이게 복지권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사회권이 확립된 나라, 보편주의 복지를 하는 국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복지가 좀 수준이 열악한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게 20세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는 2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느 정도 복지를 구축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권의 이제 차원을 넘어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환경권 이렇게 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반테러, 반전쟁, 반환경 오염 이러한 상태로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겨우 민주화가 돼서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특히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아까 산업으로 따져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복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까 농촌에 200조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책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외생적 발전, 내발적 발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는데요.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다가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농촌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역사회에 가끔 골프장이 들어오죠. 골프장이 들어오고 리조트가 들어오고 제가 사는 곳 옆에도 바닷가 옆에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리조트를 건설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군이나 개발업자가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그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런 게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익을 봅니다. 두 번째 고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자리가 생긴다. 주민들의 고용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낼 거니까 세수가 증가해가지고 그것이 지역의 복지에 다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반대를 하냐고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헐값에 땅도 팔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데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이 증가할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골프장에 들어오면 지역의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골프장에 잡초 뽑는 거 외에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이익도 전부 다 일부러 결국 골프장에 들어옴으로 해서 농가 밭을 팔았던 사람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정착지를 못 찾아서 도시로 나가서 수년 내에 그 돈이 다 소진이 되든지 일터를 잃게 되는 거죠. 세종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들어온다고 해서 땅을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내려왔던 땅을 내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거의 한 8알은 거의 없어져가지고요, 예전보다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훼손을 하게 되고 즉흥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이역하고 졸속 개발이 예산 낭비고, 우리 해남의 하원 관광단지에 블랑코 비치라고 해서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바다 앞에 돌을 쌓아가지고 모래를 갖다 부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첫 해에는 블랑코가 이렇게 파란 이렇게 바다처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앞에 뚝을 쌓고 모래를 갖다 채웠기 때문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모래는 전부 다 조류에 실려서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갯벌만 남아서 한 명도 사람이 안 와요. 작년에 휴장, 올해도 문 열 계획이 없습니다. 그걸 원상 회복하려면 앞에 쌓았던 뚝을 다 털고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결국 그거 하면서 거기에 골프장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사람들 땅 내줬던 사람 또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자기의 것을 냈던 사람 지금 보상해 내라고 그 해남 군청 앞에서 80 먹은 할머니 어르신들이 올 겨울에 텐트 치고 농성도 하고 무려 내가 약속 지켜라 뭐 하고 결국 이런 패러다임 저기 책에 그 농촌복지 실천의 관점이 190페이지에 개발 관점과 복지 관점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그런 개발식의 관점으로 해서는 농촌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지금 농촌에 우리가 수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복지의 관점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자손이 살 수 있겠는 그런 식의 개발이 이루어져도 되고, 그 다음 농촌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관점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농촌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가요,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것에 관점에 맞춰서 한다고 촌스러워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촌스럽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딘지 어수룩하고 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촌스럽다가. 그런데 농촌이 결국 살라 그러면은 촌스러움이 대접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촌스러움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좀 다른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촌스러움을 어메니티라고 그러죠.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하고 비교해서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촌스럽다는 말이 결국 바꿔 말하면 어메니티. 그래서 어메니티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최근 농촌 개발 관광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촌스러워 고마워요 해가지고 뭐 캠페인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나가서는 막 서명을 받아갖고 국어사전에 촌스러움이 어수룩하다 이렇게 써진 것을 단어의 정의를 바꾸겠다 막 이렇게까지 각오를 내보이고 하더니 해지나니까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가시면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촌에 대한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오늘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은 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뭐 1차적으로 농촌에 계신 어르신 지역 주민에 돌아오겠지만 2차, 3차적으로 온 국민에게 돌아나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자연계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모든 물건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이죠. 썩어서 없어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먹은 캔커피의 깡통이나 저런 생수병 같은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버리면 바다로 올라가고 강으로 올라가서 우리 쓰레기가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안가로 엄청나게 많이 와서 걸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쓸려가는 쓰레기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요. 태평양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크기로 지금 이게 한 군데 거가 조류가 소용돌이 치지 않는 곳에 전부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산업공해물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아도 좀 쉬면 스스로 낫는 것은 몸이 스스로 자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러한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과 보정 체계를 인간이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자연은 쉽게 말하면 저주고 자연의 복수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흔히 경제학적인 용어로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뭔가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분명히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사대강 같은 것, 개발 같은 것도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될 정책적인 그런 문제라고. 제가 해남에 땅끝에 살다 보니까 해남에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해남천이라고 해남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그걸 자연 생태형 하천으로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옹벽입니다. 여기가 옹벽이고 돌로 쌓인 옹벽이고 여기에 막 강주천처럼 돌을 쌓아서 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름에 한 200mm 비만 오면은 저거 한 거에 싹 날아가가지고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도 어쨌든 생태하천 복원해가지고 돈을 막 쓰고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하면 좀 옹벽을 없애고 물이 옆으로 이렇게 좀 저수지, 저류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참 그렇다. 하여간 모든 농촌의 문제를 개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농촌의 많은 예산이 농기계 보관 창고 마을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농기계 보관 창고 마을 공동 만들어놨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보관 안 해요. 트랙터 같은 거 다 중요한 거니까 자기 집에다 보관하지. 그거 만드는데 돈 들었습니다. 농로를 전부 다 시멘트로 포장을 했는데 농로는 차라리 옛날 그 당시에 자연적인 흙길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그런 데에 많은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거의 관점은 누구냐? 여기 과거의 개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에다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부패한 정치 구조 공무원들의 넘어서 국회의원들의 돈 주는 누구냐 그러면 다 개발 업자들. 군의원, 도의원 이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되게 전력이 건축이나 건설 업자들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들이 그런 정책을 또 세우고 그런 데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식의 돌아가는 구조가 깨지지 않느라는 농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론 또는 우리가 제가 거기에는 생태체계적인 환경 속의 인간을 생태체계적인 관자가 일반주의적 사회복지 실천을 이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농촌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이동국 같은 사회복지사 아주 상당 능력이 그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앞에서 한 골을 딱 결정적인 찬스에 골을 넣는 이동국 같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박지성이처럼 어쩔 때는 골도 넣고 어쩔 때는 쫓아가서 수비도 하고 또 중간에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농촌에서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박지선 같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 또는 제너럴리스트 얘기하는 것은 이동국 같은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관 이런 데에 필요한 거고요. 농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다기능적인 다차원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에서 다중 이렇게 차원을 하는데, 농촌에 가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아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지식과 레퍼토리를 갖추고 있어야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대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의 관점.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팀워크이랑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민 조직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그다음 다기능적인 사회복지사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일반주의적 사회복지 실천이 농촌복지에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학 4년의 과정을 마치면은 대개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농촌의 좀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농촌에 가서 사회복지 실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일할 수 있는 열정이라든가 또는 그 지향적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실천과 역량 교육을 받는 것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해남에서 저희 집은 한 40분 더 가요. 그래서 땅끝 가는 길목입니다. 땅끝 가는 길목에 사구미 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 조금 못 미쳐서 땅끝하고 10km 정도 거리니까 거기에 전 살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이런 일을 하는 제가 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모델을 제가 잠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농촌에서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제 책의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이 얘기를 듣고 또 상호 질문이나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얘기가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실험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 지역에 공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모델 개발이 앞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게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복지 모델을 제가 거기에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지역 단위 지리적인 범위, 예를 들어서 농촌 우리가 구분을 하면요, 농촌 구분하면 대개 도시와 농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행정적으로는 동구는 도시, 그러니까 자기의 주소가 어디 동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고요, 어디 면 사는 사람은 농촌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는 요즘에 도농복합시라는 게 생겨서
시에도 원면이 있죠. 예를 들면 순천시 주안면 이렇게 되지만은 시지만은 거기는 농촌지역이고요. 순천시 조례동 하면은 거기는 도시지역이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확실히 구분이 됐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도시 농촌을 이 주소를 가지고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읍단위 지역을 가면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읍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역량이 읍에 집중이 돼가지고 웬만한 읍이 도시의 변두리에 동보다는 훨씬 더 생활 수준이 높고요.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2개고요. 읍에 공공도서관이 2개, 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거기에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따지자면요, 아마 대한민국 읍단위 중에서는 최고로 복지 인프라를 갖춘 읍, 우리 해남 읍 정도 되더라. 시설도 또 굉장히 완전 복지시설도 아주 다양한 불안시설, 정신요양, 뭐 노인, 아동 다 이렇게. 그런데 읍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면서 면의 기능이 과거에 한 농경사에서 면이라는 것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러고 면장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아주 유력한 인사였는데 요즘에 면장 그렇게 바로 지금 미세하고요. 면회를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도 면석이 군석이 그렇게 따져요. 공무원들도 면에서 일하는 사람은 면석이고 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군석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은 군석이가 받아야 되고 면석이는 군수상 정도 받아야지. 면석이가 막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읍과 면의 이 격차가 갈수록 심합니다. 또 면에서도 저처럼 리에 살면은요,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거든요. 서울에서 노인 어르신이 10,000원 한 장짜리를 넣으면은 원양온천까지 그냥 무료 전철 타고 가서 원양온천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점심 사 먹고 다시 전철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 요즘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철 무료 혜택을 없애야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만약에 읍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읍으로 가야 되니까 목욕탕을 가려고 그러면은 차비가 왔다 갔다 3,9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시간은 왔다 갔다 한 3시간. 빠르면 3시간. 그러면 한나절. 거기 가서 밥 사 먹고 목욕하면은 적어도 15,000원 내지 20,000원은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그러면 목욕의 그 욕구를 누가 질러놓느냐. 도시에는 대부분 주택에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지만 농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촌 주민이 제일 복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하고 읍 또는 군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이 구분이 돼야 되고요. 면에 따라서 생산하는 작물도 다 틀립니다. 주로 돈을 많이 버는 작물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농촌이 다 같은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어느 정도 공통성과 욕구가 이렇게 결집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크게 보면은 면 단위, 적게 보면은 옛날에 학교가 있었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학부 아니면은 지금 농촌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범위를 삼고 있는 교구 정도가 농촌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소단위와 대단위, 그 다음 이렇게 실천 단위의 범위를 나누고요. 그 다음 주민 조직화의 정도는 거기 책 195페이지에 아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구분한 주민 조직화의 정도로 높고 낮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요소,
지역 구분 주민 조직화의 정도로 서로 두 요소를 교차시켜보면 네 가지의 모델.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개별 실천, 마을 복지 공동체, 지역 복지 운동, 거버넌스 모델 이렇게 네 개를 구분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저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제가 해남구 부평면 영전리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면이 제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부평면에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실 때 그때 산길로 우리 제가 사는 곳까지 면사무소가 한 9km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 닦여서 바다에 멋진 경치를 구경하면서 금방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길이 없고 산길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친께서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인연 그것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지연, 혈연, 학연 아무것도 지역에서 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안 나오면은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남에서는 해남으로 나와야지 뭐가 이렇게 순천에 가면 순천으로 나와야지 뭐가 되죠. 굉장히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사회에 농촌 지역사회에 가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혼자 들어가서 복지 실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지역이 고향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면 모를까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췄다 또는 자격을 갖췄다 혼자 뛰어들어가서 고군분투하다가 한계가 한 2년, 3년이거든요. 2년, 3년이면은 이거 도저히 힘들다고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개별 실천이라는 것도 물론 그 전에 농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역의 연고라든가 지역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도 참 어려운 모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복지 운동은 예를 들면 분단위 같은 데서 지역의 복지 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접근해보는 이러한 게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되는 곳이 뭐 생협운동도 복지운동에 어떻게 보면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또는 교육운동 같은 것도 이런 지역의 복지운동에 큰 공지를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런 지역이 다 된다 그러면은 실제 농촌의 지역사회 복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 제가 뭐 200페이지, 201페이지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주로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저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걸 저 나름대로의 210페이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집이요 바닷가인데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목포 방송이 우리 집에 가창인데 목포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어디게도 잠깐이나 제주도 방송. 우리가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제주도의 전력이 부족해서 바다 밑으로 해저 케이블로 전기가 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바닷속에서 그게 끊어져가지고 제주가 정전되고 가부화가 걸려가지고 정전되고 말이잖아요. 어쨌든 제주도하고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맑은 날 저기 미왕산 뒤에 달마산에 올라가면은 제주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은 제주도 돌로 싼 담이 꽤 있어요. 옛날에 육지에서 물건을 싣고 제주도 가서 올 때는 빈배로 오면 위험하잖아요. 제주도 돌을 싣어가지고 돌을 들여갖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텔레비도 잘 안 나오고 공중파 TV 아주 높이 안테나 달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다 집집마다 시청료는 따로 내고 스카이라이트 달지 않으면 텔레비 시청하기 때문에 그런 안 시청 지역인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통화가 잘 돼요. 핸드폰이 통화가 잘 되는 이유.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기지국이 전국에 한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우리 집 뒤에가 핸드폰 기지국이 있죠. 그래서 너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 안에 들어가면은 잘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밖으로 나오면 어쨌든 통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기지국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2만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기지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범위를 가져서 통화권이 확보가 되는데, 사각지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지국을 설계를 할 때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211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집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대폰, 셀룰러폰 이 하나하나의 벌집 모양을 셀이라고 해요. 셀. 그래서 셀이 연결되기 때문에 영어로 휴대폰을 셀룰러폰, 계속되는 폰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동 전화국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것을 교환해주는 망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212페이지에 보면요, 그게 그 셀의 그 핸드폰 통화 기지국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F1, F2, F1, F3, F4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가 같은 기지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달리 나와서 그 가천권에 통화가 확보되도록 이 전파가 발생해서 우리가 통화를 잘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지금 농촌복지의 모델을 저보다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벌집 하나, 이 셀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농촌 지역의 마을 4개, 5개 내지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복지가 최소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인프라가 저는 이 기지국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저기 농림부에서 최근에 이런 농촌 복지에 증진을 하겠다고 영국에서처럼 농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그 기준이 다 있어요. 뭐 학교는 뭐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구급차는 몇 분 내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농촌 노인들이 그 ATM이라든가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거라든가 우체국 이런 것이 우리는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원형을 해서 한국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대안을 세웠는데, 그런 게 저는 이런 기지국의 역할이랍니다. 최소한의 그런 거. 그 다음 주파수의 활용. 아까 전에 그 셀의 그 F1, F2 이런 것이 한 지역에 무조건 어떤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복지시설이 그 지역의 기능에 맞춰서 골고루, 주간보호센터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다른 시설이, 여기 노인시설이 있으면 그 옆에는 장애인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체적인 복지 계획에 맞게 이렇게 시설이 배치가 되면은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커버리지가 아까 그 한 기지국이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지국의 안에 그 범위가 문화나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상호 교류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적 범위가 되면서 좋겠다. 다음 핸드오프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이 통화를 할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복지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복지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례관리에서 얘기하는 보호의 연속체라는 개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200조 원을 들여가지고 뭐를 하느니 한 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단지 매각 정도로도 한 마을에 이런 복지 인프라를 갖추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주민의 욕구에도 맞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창피한 복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복지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을 농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내용이 농구를 하다가 어떤 팀이 이 대목에서 꺾어지면 완전히 지겠다 싶으면 바꾸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대인마음. 그때부터서는 있는 체력을 다 동원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뭐 맨투맨으로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 온 코트를 쫓아다니는 방법이 이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맨투맨 전략을 잘 쓰면요 이렇게 승부의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쫓아다녀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는 좋지만은 경기 시간 내내 맨투맨 방법을 하기에는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인력이 풍부하다 그러면 막 사람을 바꿔서 계속 이 전략을 쓰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방어는 남의 코트에는 수비할 때는 다른 상대방 코트에는 안 넘어갑니다. 자기 코트에 이렇게 농구 코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역 이렇게 지역을 5사람이 맡아서 누가 사람에 상관없이 그 지역을 그 선수가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기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 소모가 적고요. 확실히 그 지역의 패스의 길목을 지켜서 패스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기습 공격하고 점수를 넣는다는 이런 전략인데 농촌의 복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농촌의 지금 복지 전략은 맨투맨 방식이에요. 맨투맨 방식. 자, 이 지역에 이런저런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거는 조성가정, 저 복지관에서 조성가정 가정 도우미 오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또 이 노인을 찾아가고 방문 요양이 저기서 또 와서 왔다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례관리 얘기하지만 지역에 어떤 요건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몇 명이 있으며 우선순위는 누가 먹고 낳고 누가 서비스가 먼저 가야 되고 이것을 계산할 정리할 결을도 안 되고 어쨌든 서비스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자원은 인력과 자원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 와서 농촌의 문제가 노인 문제 따로 청소년 문제 따로 장애인 문제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돼가지고 저도 그 체제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방문 요양 서비스의 제일 문제점 방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을 오면 3시간 서비스를 하잖아요. 하루 3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3사람을 하루에 케어해야지 이렇게 수지가 맞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2시, 1시부터 뭐 3시, 4시부터 뭐 7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짜는데 그거의 문제점은 A, B, C라는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의 욕구가 9시부터 12시까지 예를 들면 신변 보험이니까 대소변 보고 옷 갈아입고 목욕시키는 게 욕구가 다 이 시간에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실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1시간 정도가 정말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2시간은 왔다 갔다 와서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뭐 기록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이 클라이언트의 수발 부담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온전히 가족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 배우고 할 때는 재가복지의 유용성, 효율성을 얘기하지만은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요, 약간 도움은 됐지만은 결국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시설에 이렇게 한번 맡겨놓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와서 울고 마음 아프라고 그래요. 하고 자주 찾아오겠느라고 한두 달은 자주 찾아와요. 연락도 하고 두세 달 지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렇게 명절 때 아니면은 편하거든요. 어쨌든 가서 보고 이 기간이 신뢰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뒤로부터서는 그렇게 믿고 맡기는 점도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케어가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어서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시설 입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지금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게 재가복지를 활성화하자고 이걸 도입을 했는데 역으로 재가보다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험이 우리보다 7년 앞서서 도입한 일본이 개호보험에서도 보면은 시설 입소 대기자가 줄 서 있어요. 50명, 100명.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난립하게 되고 또 서비스가 안 있고 그런 데는 뭐 부도나고 도산되는 지금 시설이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얘기 연장선상입니다만은 이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까 이 3시간이라는 게 저기 읍에서 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 한나절이 3시간 하고 하면 하루가 거의 써지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 주민에게 현지에서 완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3시간 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가서 한 30분 보고 이제 하고 또 왔다가 같은 지역에 사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까 그 학구 범위에서의 복지 형태라고 얘기해요. 지금 방문요양 서비스를 보면은 방문요양 3시간 가는 서비스의 수가가 하루 종일의 주간보호를 하는 수가보다도 더 높습니다. 주간보호가 3만 1천 얼마인가에 방문요양이 3만 3천 얼마가 돼요. 3시간 수요가.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수가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희망은 뭐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치매 환자 전원을 한다거나 의뢰를 해갖고 환경이 바뀐 데 가면은 굉장히 아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릴러케이션 데메이지 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면은 아주 치매 증상이 굉장히 더 심해지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사는 게 제일. 그래서 치매 환자 대응형 그룹홈이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 집에서는 모시기가 힘드니까 그 소규모 시설에 살면서 언제든지 집에 가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자고 싶다가 집에 한번 가고 싶으면 외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시설에 모이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그 사람다움이라는 특성 같은 것이 집단에 매몰되고 그 다음은 이런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지의 방식이 지금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게 적어도 농촌만큼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는 익명성이 있고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촌은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당선이 되면은 이런 우리가 효율적인 서비스는 건물을 짓거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좀 관심이 없고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게 좀 치적이고 또 우리 아까 나쁘게 말하면 아까 그런 속에서 자금도 마련해서 다음 선거에 나올 때 선거 자금도 만들기도 하고 양산시장이 그랬죠. 아주 그 사람 우리 입지적인 인물입니다만은 선거에 나가면 어차피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빚을 내서 선거에 당선이 됐지만 사채업자가 막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 결국은 자살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구조가 그렇다.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방식도 저는 국가가 예산이 많고 지자체가 능력이 충분하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마다 복지회관도 다 만들고 리마다 또 회관도 만들고 게이트볼 관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제가 지금 일하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목포대학교 박사과정에 유학 온 일본 친구가 같이 살아요. 저하고 지금 박사 5학기째인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연계가 돼서 우리가 사회복지 해남 군의 공공하고 민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해외 연수 보내주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우리가 짜가지고 제출해서 돼서 우리가 히로시마의 농촌 복지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아주 산간 지역인데 거기를 가니까는요 진짜 립단위에 야구장도 있어요. 게이트볼 가지고 있어요. 후레아이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로당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소규모 문화센터 같은 이런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이게 팔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일본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 이렇게 막 지었는데 그때 대상자였던 60세 노인이 지금 20살을 다 먹었다 그러면은 80이 됐어요. 그때는 그 젊은 노인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용을 했는데 그때 모시던 사람과 지금 그때 이용하는 사람이 다 같이 이제 후기 고령 노인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여기저기 인프라는 다 갖춰졌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 참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면 밑단에 건물을 지으면은 안 되겠다. 우리도 10년, 20년이면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것을 잘 이용해야지 그것 놔두고 또 건물을 지으면은 짓는데 돈 들고 나중에 그거 관리하는데 돈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207페이지에 국가가 복지를 전달하는 방식 제가 그 강역 상수도 방식 목포나 강주 사람들은 그 주암댐에서 물 치수해가지고 정수해서 가압장 만들고 이렇게 수도 파이프 깔아가지고 집에까지 오잖아요. 그런 복지의 방식이 저는 이 강역 상수도 방식이에요. 만약에 농촌에서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그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고요. 제가 아마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마을에 그런 서비스가 오기는 제가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굉장히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지만은 이용률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아까 군의원이나 군수가 자기 출신 지역에는 또 이렇게 배려를 해서 잘 짓고요. 아무것도 없는 좀 백도 없는 지역은 진짜 국물도 없는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은 지금 물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요. 간이 상수도 마을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하수에다가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수돗물 하면 200 몇 가지 검사를 한다는데 우리는 간이 검사로 염소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투입되는 장치만 있고 그냥 그 물 먹고 살아서 저도 물만큼은 해남의 그 오심제라고 약수터에서 꼭 물을 넣습니다. 물을 굉장히 좀 위험해요, 사실은. 그 농약이라든가 또는 비료 같은 게 지하수에 스며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물은 목욕 씻고 이렇게 하는 물, 먹는 물만큼은 내부에서 조달하는데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지역에서 물의 안전성이 제가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런 방식의 복지 서비스 멀리서부터 바늘 깔아갖고 오지 않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원을 개발을 하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복지가 되면은 주민들의 욕구에 굉장히 근접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아까 같은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 이 사람은 누가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이 마을 테두리에 살면은 다 내 식구고 전부 다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누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집에 내가 안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끊으니까요. 옛날처럼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고립되고 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달아줘도 뭐 국가에서 돈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지역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복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방식을 저는 농촌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농촌의 특성에 맞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는 노인 어르신이 한 30여 분 되세요. 제가 4종 세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거, 출퇴근, 그 다음에 반기고 집에 찾아가는 거 4종 세트 30명인데 3분, 4분 빼고는요 다 우리 마을 근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벌집 안에 여기 다 들어있는 분이에요. 몇 분 나가 있으신 분은 안도에서 소문 듣고 우리 집에 우리가 안도 바로 가깝기 때문에 안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30여 분,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10여 분 되시는데 전부 다 한 분만 빼고는 다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좁다 보니까 두 다리만 건너면은 다 인척 관계고 혼인 관계고 뭐가 됩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사무적으로 이걸 보고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역에서 요즘에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어쨌든 농촌에서 우리 집 일하시는 분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120만 원의 정규직 네, 뭐 그건 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에서 12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역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잘 되니까 여기다도 또 짓고 더 해야 되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능력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춰서 지역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저는 지역 방어의 방식이고요. 저는 이런 정도의 방식은 저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기 요양보험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성적인 것은 되고 질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나중에 평가는 하지만 우선적인 정량 몇 명을 규정에 맞춰서 잘 서비스를 했냐 하느냐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몇 시에 왔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뭐 문제 없으면은 일단 넘어가. 이런 것은 조금 복지가 본연에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촌복지를 공부하게 된 것은요. 제가 아까 우리 아버님의 인연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했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역을 조금 공부했으니까 내가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서 자원도 끌어오고 하면은 농촌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3년이면은 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은 한때는 저도 막 여기저기 프로포즈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영 교수님이 하는 아이들과 미래라든가 삼성 복지제라는 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해보고 나서 다시는 프로포즈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 지역을 위해서도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해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내가 복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새롭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찾아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포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하면서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 발달사 배우면은 사회복지의 현대적인 사회복지 흐름의 출발, 비버리지의 묘람에서 묻어까지 5대양 일소 이거 열심히 외우잖아요. 근데 비버리지가 고민하고 설계를 했던 것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왔던 일이고 그게 과연 우리가 비버리지처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한테 체감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농촌복지 실천의 한국정보다 저는 저기 윤봉길 의사, 요즘에 의사를 장군으로 바꾸려고 네, 어쨌든 저는 장군보다 의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호칭이고 윤봉길 의사가 거기 208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건 윤봉길 의사가 농촌과 농업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촌에서 자기 고향에서 충남 예산에서 지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농민 독본이에요. 그 독본에 나오는 그 책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실이 돼서 전본이 전해지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은 결코 묵은 문자가 아니고 이것은 억만년을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하여 의복, 주옥,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공업의 원료까지 하나도 농업 생산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이만치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저는 이 말에가 농업의 진수, 농촌을 보는 진수가 들어가 있고, 이분은 여기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비버리지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야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야지 비버리지가 어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100번 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또 실제 농촌에 자본이 없어서 어떤 일을 소득을 생산을 못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돼지를 한 마리를 공짜로 우선 줘요. 줘서 돼지를 그 사람이 키워서 2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는 갚아주고 한 마리는 본인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옷감을 짤 재료를 2필 것을 줘서 짜면 한 필은 재료를 준 사람한테 내고 한 필은 자기가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복지 제도, 이런 소득 보장 제도라든가 거기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나는 이분이 농민 운동을 약 한 4년 정도 하셨지만은 한국 독립투사로 더 유명하지만은 이보다는 이분이 훨씬 더 우리 농촌 문제에 선구적이고 좀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신 분.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멘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제가 장기 요양원에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케어의 생활을 맞추거든요. 정해진 방식, 케어의 생활을 맞추는데 그것은 좀 저는 문제라고 합니다. 생활의 케어를 맞춰야지 케어의 생활을, 어떤 정해진 서비스 시간에 사람을 갖다 맞추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의 권익이라든가 복지의 본연의 그러한 추구하는 바에 맞추면은 어르신들의 예를 들어서 생활의 케어를,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면은 그 권한을 자율성도 줘야 된다고. 어쩔 때는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실 수도 있고, 오늘 주간보호 대상자인데 오늘 가서 할머니하고 아침에 얘기해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은 집에 계시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집에다 두고
또 다른 데는 그 주간보호지만 여기서 시설에서 숙박을 하시는 게 같다 싶으면은 숙박을 하실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주간보호는 시간 맞춰서 데리고 와서 저녁 되면은 모시다 드려야죠. 만약에 제가 그 어르신의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다가 이렇게 하루를 주무시게 있는데 뭐 체크하는 데 걸렸다 그러면 부당 유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런 복지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데 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서 지금 해보는 거라서 저는 이 방법이 참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이것은 돈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제가 예지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그 뭔가 저기 좀 그 배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해남이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남에 혈령이 발령이 오면은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토호 세력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이 안 일으키고 있다가 가느냐가 거의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중앙에 행정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다라고 그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설을 여기서 한다 보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이제 노인들이 줄줄이 죽어서 송장이 나갈 것이라는데 노인들의 똥 오줌 물이 뭐 나오고 바다가 오는데 반지락을 캘 수 없다는 거 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제가 설명회를 2번 했어요. 바로 우리 앞집에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는 굉장히 나를 걱정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소스의 제공자라든가 제일 반대하는 분이 그 할머니예요. 근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결국은 자기가 미안했다 모르고 그랬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농촌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신뢰관계가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접근해서는 100점 100패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에 제가 두서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지역의 특성에 맞추는 복지 서비스가 지금 현재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예로가 꼭 국가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또 교육 받으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저 학교로는 후배가 됩니다. 강의원, 여민농락 공동체 같은 그런 게 되게 저하고 사상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고 저는 이런 게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는 게 거버넌스로 복지 국가를 이루는 첫 발걸음입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고 질문이나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쨌든 간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제 메일이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점은 이렇지 않다라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농촌에서 해보면서 저는 이렇고 이런 지향점이 저의 지향점이라고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